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24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가을과 이렇게 와인 컬러가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네,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네. 네, 요즘 오빤 갓난 스타일은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저기 뭐랄까 시사적이니까 국내 상하고 어울리는 소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뭐 열병식 같은 게 터지면 조금 좀 수월하고 또 이제 소식이 없으면 또 소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뭐랄까 시사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희 오간스도. 네. 점점 고정 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푸나님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커튼님의 네. 죄송해요. 커튼님의 오늘 분위기도 완전 가을 남자 같지 않으세요? 옷이 항상 가을 남자 같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치가 잘 됐어요. 색도.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콤비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잘못 말하면 일본 말도 있어서 네. 위에 거만 몇 개 샀습니다. 방송용으로. 네. 네. 멋있어요. 그 오빤 갓난 스타일 진행을 하시면서 좀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날이미 외모가 발전하고 있는 한라인 멤버들이었고요. 이슈 아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호갱이었나 봅니다. 휠 고의 훼손 수사 착수. 네, 이 내용은 누가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타이어 뱅크라고 하는 네. 타이어 전문 그 취급 회사가 있나 봐요. 있죠. 네, 그곳에 그 한 대리점에서 그 멀쩡한 타이어 휠을 훼손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우도록 만드는 그런 불법적인 현장이 네.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안 보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점검하러 가거나 타이어 교체하러 갈 때 그쪽에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교체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을 노린 범죄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해야 그렇죠. 그걸 봐주는 소위 전문가 같은 분들이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겁이 나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멀쩡한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렇죠. 자신들의 또 제품을 팔고 하는 거를 보면 저희 같은 사람도 어디 가서 진짜 이거 잘 모르는데 뭘 제품을 사러 가서 이거 괜히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한 구석에 있거든요. 네. 뭐 핸드폰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매장에 좀 이렇게 가게 될 때는 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정직하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타이어뱅크가 모토가 그거거든요. 운동화보다 싸다. 네. 타이어가. 네, 신발보다 싸다. 신발보다 네, 싸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쳐서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고객들은 이제 좀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는 작업하는 현장하고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영상에 담기도 어렵고 지금 이번에 밝혀진 거는 블랙박스 영상에 우연찮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네. 담겨 있어서 그걸 한번 이제 돌려보시고 아마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의 그 댓글에 달린 경우를 보면 나도 이런 경험이 많다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거의 흔했다. 거의 정말 뭘 모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망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점검하기 전에 차 상태 사진을 찍어야 맞아요.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그게 사람을 못 믿는 일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는 것과 불신하는 그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도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이 소비자들도 너무 싼 것만 찾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택배도 보면 지금 택배 노동자분들 과로사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택배비가 너무 싸서 그러니까 타이어뱅크도 이걸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지가 안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지불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가능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이슈인데요. 경북대가 5년간 3,000명이나 자퇴를 했다고요.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뭐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역시 그게 이제 균형 발전이 되려면 저희 민주정부 몇 번에 걸쳐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공기업이 내려간다든지 상징적인 기업이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하고 의료가 열심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이슈는 여기 나왔듯이 경북대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대학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지역에서 거기서 공부해서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요거 한 가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퇴하거나 편입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들 아마 소문으로 아니면 뭐 체감하고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경쟁률이 이제 수시로 많이 뽑으니까 수시가 한 7~80% 뽑으니까 수시 경쟁률이 지방대의 경우 지방대학의 경우 5.6대 1 정도 됩니다. 6대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꽤 경쟁률이 되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뭐 하나 내고 들어간 때도 있었는데 6개까지 수시 원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5.6대 1이라는 건 1대 1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면 지금 지방대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네요.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이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대학에 대한 차별이나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대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편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또 이게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1명, 2명 그만두고 걔 요번에 뭐 수도권에 서울에 어디로 뭐 편입한대 뭐 한대 하면은 남아있는 학생들도 마음이 심숭생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은 뭐 플러스해서 나중에 지방 국립 거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근데 요즘은 땀 흘려 일하는 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수도권에 어디에 뭐 땅을 사면은 뭐 몇 배가 뛰네 이러는데 지방에서 거길 졸업해서 서울로 직장 잡기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학부터 서울로 옮기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집중화가 과밀화되는 것 같고 그것에 아주 확실한 지표가 지금 지방의 거점 대학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지잡대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지방에 있는 그냥 대학들을 나온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잡대라고 약간 폄훼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의 지방의 거점 국립대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국립대들이 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말 입에 담기도 사실 민망한 그런 지잡대라는 그런 표현을 듣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랬고 어떻게 그런 명칭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느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얼마나 그게 비인간적인 그런 용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교육하고 관련된 거는 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거, 사람들의 어떤 인식 모든 게 또 망라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뭐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 대증적으로 지금 현상이 이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뭐 지원금을 주자, 뭐 어떻게 하자라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년부터 뭐 내년 하반기 되면은 이제 2022년 무슨 대선 하면서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예 그 공약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우리 서울대
서울대를 해체하거나 무슨 이제 지방 그러니까 국립대를 다 통폐합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수들도 돌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그런 뭐랄까 혁신적인 진짜 그 서울을 이렇게 옮기는 청와대를 뭐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처럼 심각하게 단순히 뭐 국회나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지방의 그 대학들을 살려야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 통폐합처럼 그 전체적으로 조금 공약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그나마 조금 좀 해결의 방안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심각한 이슈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단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취업을 할 때도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나왔던 학교를 적어야 되나 이런 문제 의식도 있거든요. 뭐 전공을 한 것이라거나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은 적을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까지 적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 의식도 있고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의식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만날 때 나이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학교 이런 걸 안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어느 학교 다녀? 어느 학교 나왔어? 뭘 전공했어? 이런 걸 안 물어보는 걸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은근히 물어보면서 나이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몇 살이라고 하면 나보다 아래네. 나보다 위네. 이게 먼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서열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조차도 나보다 괜찮은데 나왔네? 좀 지방에 나왔네 이러면서 약간 사람을 좀 경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사람들이 나이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를 물어본다거나 학과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4년제 교육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차별이 담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롭게 출신 학교와 학과를 아무 걱정 없이 밝힐 수 있는 지금은 이게 격차가 있으니까 은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보는 게 서로 불편한. 네. 그리고 그냥 각 지방대에 진짜 특성 학과를 살려서 어느 곳 못지않은 그런 학과가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참 여러 가지로 손볼 곳이 많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네, 이번 주는 이메일이 한 통도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 questionkorea@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거의 대부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연을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야기여도 괜찮고요. 시사 이야기도 괜찮고요. 그러면 댓글 가보겠습니다. 네, 셀프 효도는님. 오늘의 윤석열 국감. 법과 원칙에 따라 내 맘대로 수사해요. 난 부하가 아니거든요. 김행진님. 썩여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머리에 담고 사는 애들이 검사들입니다. 검찰개혁 1분 1초도 늦추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공수처가 답인데 에휴. 지금 여기님. 국감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어떤 사실과 논리를 들이밀어도 본인 말만 옳더군요. 안 되면 다 남 탓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데 딱 그 타입. 어휴 진짜 보면서 화병 날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던데요. 진향님. 국감 때문에 새날은 좋아요만 누르고 국감 휴정 중에 잠시 다시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씨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얼굴이 홍당무 될 때 볼만했어요. 지식이 참 짧구나. 자격도 없구나. 말빨도 없구나. 국회의원 질의도 제대로 안 듣는구나. 어려운 말에 이해력도 떨어지는구나. 국민들은 속았구나. 그 뻔뻔함에. 박범계 의원한테 전에 저한테 이러지 않았냐고 되묻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철면피죠. 이정택님. 윤짜장 보면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닌 해체돼야 하는 조직으로 느꼈습니다. 저들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절대로 변화될 조직이 아닙니다.
차차 오케이님. 세간에는 검사를 가리켜 겁내기라 불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 거 같네. 뚱렬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 잘하고 있느냐 물으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잘 지키느냐고 물으니 잘 지킨다고 대답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아침에 남은 생선 한 마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날 겁내기라 부르리는 이유가 아닐까. 이태연님, 문 대통령 윤석열 해임시키세요. 정부 무너뜨리려고 한 놈임. 임명권자 운운하는 아주 사악하고 강교한 놈입니다. 네, S수진님, 머리 나쁜 최악의 검찰청장이네요. 본인들이 구덩이 파고 본인들이 들어가는 격? 검찰 외눈박이눈,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러고 싶을까요? 쯧쯧. 에이블 킴님, 먹을 것 때문에 굽히지 않고 이름 때문에 숙이지 않고 죽음 때문에 꺾이지 않는 삶이 멋진 삶이다. 폴리코사놀림, 이 정도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기 대권도 민주당이 잡을 것 같으니 공작이 안 되는 거다. 문신자님, 검사 비리 참 어이없다. 윤석열 취재한다고 집 앞에 있던 기자들 전부 검찰 송치되었는데 기자들은 뭐하니? 들고 일어서야지. 스티브 맥퀸님, 윤석열 파면하고 장모와 마누라 수사부터 강행하는 것이 옳다. 네, 대검 국정감사 두 분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짤만 몇 개 받고 봐도 그 사람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태도가 좀 그럴 것이다라는 네. 예상을 해서 보기가 사실은 저는 싫더라고요. 네. 커트님도 못 보셨어요? 기사만 봤습니다. 네. 하이라이트였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하이라이트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국감 그 시청률이 10%가 넘었다고 해요. 네.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유튜브로 중계하는 채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그 국감 현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기사로 짤로 보신 것 중에 제가 짤로 본 게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 그 부인 얘기한 김건희, 거, 네. 네네 그 얘기하고 그 뭐 수뇌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도 뭐 그냥 자기 얘기만 그냥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김진애 의원 질문을 들었을 때 국감장에 낭만이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막 사랑 이야기 하시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우리 마누라라고 안 했지만 그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면 그 부인과 또 장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아주 여간이 아닌데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그 청장도 잘 알고 있겠죠. 본인이 외면할까요? 본인이 식물총장으로 불리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여론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태도를 보였나 보죠. 그런데 대응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커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까 낭만 뭐 부인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 박범계 의원하고는 뭐 의리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선택적 의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나한테 형이라고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하냐 뭐. 그렇죠. 참. 저 또 보면서 여당 의원들이 막 질의하는 걸 보면서 참 눈물겹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여당이요? 네. 야당이. 야당. 네, 네네. 야당의 의원들이 윤석열을 보면서 네. 굉장히 힘들지 않았냐.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난 청문회 때랑은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지 않냐. 네네. 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이런 그 수사 지휘권 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막 위로를 많이 해줘서 국감장이 참 따뜻한 곳이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특히 그 네. 조수진 의원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걸걸했잖아요. 네, 말도 굉장히 그냥 과감하게 던지고 근데 굉장히 여성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수진 의원
법사위가 아니지 않나요? 법사위예요. 아, 네네. 네. 그분 동아일보 출신의 예, 네네 맞아요. 네. 네. 법사위.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그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그 검찰총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는지 조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뭐 정말 미국처럼 이거를 선거로 뽑아야 되는 건지, 검사 판사들을, 그리고 뭐 총장이나 청장까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인 거를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또 듣고 놀라셨겠지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제일 화제가 된 발언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하늘 아래 검찰총장이 뜨겁다라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네. 대검 자체도 검찰총장의 약간 그 보좌하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런 조직이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했거든요. 정확한 단어가 보좌가 아니었는데 비슷한 어휘였거든요. 그게 검찰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인식인가 봐요. 자기들 그때 그분도 자기네도 검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건지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가볼까요? 네. 아사사 얀님. 연루된 검찰을 응징 처벌하고 개혁이 절실합니다. 정부 여당과 추미애 장관을 응원합니다. 적폐 언론에 대항하여 힘을 실어줍시다. 푸른 하늘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드시 출범 시행되어야 하는 문재인 정부 1호 사법개혁 법안입니다. 사법,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반드시 기필코. 샘킴님,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검사?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까? 공작, 조작, 모략만 한 검찰이 무슨 법과 원칙을 따져? 김기춘의 후예 싸그리 쓸어내려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검찰 개혁이 절실한 이유. 강낭콩님, 윤석열 검찰, 국짐당, 친일 매국 언론,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최악의 범죄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고 화가 납니다. 김동준님, 정말 저들만의 일그러진 영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석대, 판박이 같습니다. 검찰에 저런 엄석대가 있었으니 한경태 같은 검사들이 길을 못 펴고 살고 검찰이 제자리를 잃고 양아치 집단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희숙김님, 비현실적인 현실입니다. 정말 기득권자들과 검찰이 합작한 검찰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른 곳, 즉 청와대로 뒤집어 씌워 정권조차 흔들려 한 비겁한 공작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하신 조국 장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왔고 총선에 압승하는 운이 있어서 이런 공작을 피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정희님, 엄청 쇼킹하면서 열받는다. 도대체 검사들인가 범죄자들인가? 적폐 세력은 검사들에겐 좋은 단어라서 범죄 집단으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멀쩡한 사람들 죄인 만드는 게 검사들인가? 비상식, 비양심적인 것도 모자라 불법까지 아주 당당하게 계속하는 거 보면서 검사 선발 제도나 진술 과정을 공개 혹은 입회하면서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아무튼 검사들이 하루빨리 개혁해 주세요 하고 발악을 하고 있다. 황용님, 도둑놈이 도둑놈을 수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건국 이래 이 도둑놈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을까요? 생각만 해도 뒷골이 땡깁니다. 정의사회 짱님, 윤석열 검찰이 조작 전문이구만. 범죄 집단이 되어 있네. 허허. 최바른님, 비리 연루된 검사에게 자기 사건 수사 철저히 하라고 하는 윤석열이 니들은 비리 집단으로 공수처만이 진실을 밝힐 것 같다. 민주당은 조속히 공수처 출범시켜 윤석열이를 수사해야 한다. 곽하나님, 도둑놈들아 너희도 조국 장관님처럼 털려봐라. 추미애 장관님 파이팅입니다.
읽을까요? 네. 네네. 본주루님, 검찰이 아니라 마피아네. 이런 것들을 특검? 국민의 집 놈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자. 특검, 특임검사 성공한 적 별로 없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수처 설치해서 여야를 불문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신발끈 묵자님. 이래서 추미애 하는구나. 정말 인간적으로 최고. 윤짜장 발광하는데 수사 지휘권 발동. 미친 개는 몽둥이가 답. 모자란 놈 제대로 교육해 주시길. 문점숙님. 추 장관님 싸그리 쓸어버리세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워 인상만 찌푸려지네요. 머리가 맑고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네, 라임의 김봉현 씨의 편지가 또 도착을 했잖아요. 옥중 편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찰 개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저도 너무 이름만 오래된 들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네요. 너무 오래된 작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엄석대가 거기 그 교실 안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아이들을 부리면서 진짜 부하로 삼으면서 군림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담임 선생님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석대 항의하는 한경태라는 또 다른 그 주인공이 이제 여기도 이분도 쓰였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 그럴까 뭐 핍박받는다 그럴까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반항하는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제대로 된 통제를 해버리니까 엄석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허상이었구나. 정말 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뭐 그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 일그러진 영웅을 쓴 이문열 씨도 뭐 일그러진 영웅이 돼서 사라지셔가지고 지금은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작품이랑 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식물총장과 똑같은 현실이 아닐까. 다만 자신이 식물총장이라고 듣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상은 내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국감에서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김봉현의 편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봉현의 편지도 편지지만 덕분에 라임, 프라임, 사모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는 그게 무슨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거 라임이나 그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네. 보내는 그래서 뭐 사모펀드라서 뭐 은밀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정관계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김봉현 씨가 이제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지금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2015년에 법이 바꿔서 그죠? 전에 네. 정권에서 이제 다 박근혜 풀어준 정부 때. 네네. 네. 그런 맞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면서 이게 막 선후 관계가 얽혀버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박근혜 정부 때 법으로 풀어준 거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명박 BBK가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고 그걸 아예 대놓고 하려고 법을 바꾼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정관계 로비를 해서 뭐 이렇게 지네들끼리 뭐 진짜 죄 있는 사람 어떻게 풀어주고 지네들이 조작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사건 하나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판매를 일반에게 했는데 은행에서도 은행에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은행의 윗선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팔아라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도피를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1도 2부 3백 이런 얘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맞아요. 한 번은 도망가고 두 번은 부인하고 세 번은 백을 써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김봉현 님이 또 두 번째로 공개하신 그 편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그런 사기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쓰기로는 본인이 이렇게만 있지 않았으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해 당하신 분들에게 그 말은 믿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쓴 거를 네. 볼 때는 일단 그분의 입장은 그렇게 할 여지가 있고 할 의향이 있었는데 자신을 이렇게까지 묶어뒀기 때문에 힘들어진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입장은 있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검찰 개혁은 정말로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네. 하는 거를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검찰이 그동안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이제 검사들의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검사들이 스스로 판을 짜고 그리고 캐비넷에 묵혀둔 사건들을 꺼내고 로비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은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 곽상도 의원이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저희가 그때 언제일까? 저희가 한 20대 90년대 초반. 네, 그때쯤이죠. 그때 완전히 세상이 한번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무죄를 받은 거고, 그분이 유서 대필한 적은 없고, 그게 전부 다 조작이 되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주도했던 검사였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과도 안 했다는 거. 저는 여전히 정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율은 1%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일반인들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소율이. 네. 네. 왜 이럴까요? 검사들이 죄를 안 짓기 때문일까요? 검사들이 검사를 기소하기 때문이겠죠.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도 더 많은 분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꼭 이번 그 기한까지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네, 법 개정을 통해서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로 가겠습니다. 큰 성님님,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윤석열, 사위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비리 의혹자들. JTP0000ATP님, 세상에 천적이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 우연과 필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심판은 너무 멀리 떨어진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썰트님, 민주당 초선 김용민, 김남국 의원님 국정감사 활약에 응원 보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 대단합니다. 보랏빛밤님, 오영환 의원님의 삶의 모습이 진정성 있게 들려요. 말씀 잘하시려 꾸미지 않으셔도 푸나님 말씀대로 의원님의 전문 분야를 말씀하실 때 그 세계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에게 해주신 조언은 저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진면목. 김서국님, 저는 부산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70년대부터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오해한 적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요. 항상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YJII님, 진중권, 그 먼 옛날 미학을 이야기할 때가 참 좋았는데 어쩌다 일이 되었나. 쯧쯧. 연예인이라고 앞으로 외모도 가꾸시고 많은 활동 바랍니다. 아리랑님, 중권이가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만. 인빈 K님, 해당 기관 및 유관 기관들 업무를 전면 전산화 연동하고 감사 시스템을 만들고 국회에서 접근 가능하게 연동시켜 국회 실시간 감사팀 전담 구성해서 모니터링 시키면 아까운 국감 시간을 절약하고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천합니다. 방대한 정보량을 걸러서 정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0수년 전에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전산 감사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다니엘님,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정보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실례로 운전면허증을 생애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본은 출생지의 관공서에 가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고. 현아 조 슈레더님,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독일의 가을 날씨. 어두컴컴 축축하고 많이 우울하네요. 코로나가 봄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는 시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애쓰는 저도 이제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간신히 반년 만에 오페라 공연을 시작한 후에 모든 공연 감사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고 있는데 아마도 곧 다시 쉬게 될 것 같아요. 우울한 가을이지만 전 세계의 인류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네, 진중권 이야기와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 OECD 국가 1위 한 이야기 그리고 독일의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다는 게 그동안에는 이게 조금 놀랍네요. 네, 이제서야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인데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 사람들이 그 개인의 자유 침해받는 네.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아마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공동체 가치가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전엔 동양이 뭐 오랫동안 더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데 서양이 이제 뭐 앞선 지가 뭐 길게 잡아봐야 뭐 한 10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서양식 개인주의가 무조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도 봐도 제가 볼 때는 꼭 제가 서양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마스크 쓰는 게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마스크 쓰는 걸 반대하고 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번에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할지도 모른다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좀 크게 깨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공동체 의식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네. 느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그 뭐 프랑스 그 변호사도 나와서 초창기에 그 저기 여름쯤에도 네네. 저 나라들은 뭐 전체주의여서 그렇다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네. 네,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로 봐야 하는가라는 그러니까요. 네.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건데, 네. 네. 어쨌든 현아 조 슈레더님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페라 공연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네. 엘 맘대로님, 조선일보를 보면 곧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망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정말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안 되나요? 정부, 장관, 대통령 깎아내리는 게 언론의 역할로 착각하는 신문. 조선일보는 폐간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고종규님, 균형 잡히지 않은 언론과 방송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을 이간질하고 그도 모자라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어떤 방송이나 신문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이며 선진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카타다요님, 언론사 뉴스가 웹이나 포털에 노출될 때 징계받은 숫자에 따라 폰트 컬러가 다르게 게재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0에서 10회는 검은색, 11에서 20회는 주황색 등등 이런 식으로 징계받는 숫자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색을 지정해 포털이나 웹상에서 그에 해당되는 언론사의 모든 뉴스는 전체 폰트색을 해당 컬러로만 표시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굳이 클릭 안 해도 글자색만 보고도 언론사의 신뢰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언론 개혁에 대한 댓글도 매주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평화나무에서 나오는 저널리즘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 한국의 신문이 해외로 통째로 수입이 된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이. 그래서 그런 농지 이런 곳에 쓰이고 있대요. 농가에 수입이 된대요. 폐지로 팔린다는 얘기죠. 그냥. 네. 근데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네네. 1kg에 1,000원이랍니다. 저희 신문 한 부 사는 데가 뭐 1,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사는 게 네. 한 개 가격이 그런데 1kg에 1,000원. 네. 그래서 뭐 농가에서 신문지를 포장하는 데 쓰거나 뭐 이렇게 과일 포장하는 네네네. 용도로 쓰거나 이런 게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분이 직접 구매를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문들이 자신들의 발행 부스를 속이지는 않았지만 발행 부스 그 찍어낸 부스를 진짜 계란 파는 데 보내고 그다음 해외로 수출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직도 이제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 신문 방송사들의 광고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 광고 액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걸 선동하는 언론사들의 정부의 광고를 과연 줘야 될 일인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어느 정도 그 언론 중재의 제재를 어느 정도 수위 넘게 넘으면 거기에는 정부의 광고를 주지 않는 걸로 하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네. 조선일보의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했던 보도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네네. 좀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조선일보가 이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좀 우리의 혈세가 새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관공서 같은 데도 신문을 그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구독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젠 그것도 없어져야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네.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한국기자협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기자협회 매일 출근해서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신문을 철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뭐 과거이긴 하지만 네. 사실 많은 관공서들이 각 신문들을 매번 철해서 네. 특히 비서들의 업무이긴 한데 철해서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하는 이렇게 것들? 걸어두는 네. 그런 그런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로 이미 다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죠. 신문 구독을 해야 할 일인가? 과연 누구에게 좋을 일인가? 네. 인도네시아의 농가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언론개혁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수익적인 부분 사실 광고를 얻으려고 다들 단독 경쟁에 힘쓰고 어뷰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죄송해요. 카타다요님은 네. 그 폰트 컬러로 이런 거를 구분을 하자고 하는데 그 앞에다 그냥 아예 그 신문사 이름을 좀 같이 기재를 하면은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사실 다를까요? 신문사 이름을 알면 굳이 클릭을 안 해도 되겠구나.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떨지.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민들을 믿고 그냥 좀 강하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저 종편 문제 됐을 때도 조건부 승인해줬잖아요. 자꾸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결국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게 정파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신문들이 과도하게 괜히 발행 부수 늘리려고 찍고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종편의 문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그 시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나가도 되는데 괜히 자기들끼리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뭐 신방과에서 오래 뭐 근무한 뭐 교수들 인맥 뭐 자기들 또 뭐 거기 간부들과 아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없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국민들의 의식을 믿고 법대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뭐 언론 개혁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종편 채널 승인 취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능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근데 그 채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승인 취소가 되더라도 이제 보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 순번이 뭐 밀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예능 프로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을 실어 줍시다. 네. 이번에 그 김현님께서 네. 거기 방통위로 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좀 활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님, 세월호 희생자 무려 304분, 남은 공소시효 겨우 179일.
배액수님. 2000년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택배는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총알 배송이 나오면서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택배사와 대리점 등의 잘못이 당연히 큽니다. 그에 더하여 택배를 받는 우리들도 3일 정도는 택배를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 같은 빠른 배송은 배송비를 더 많이 받고 물론 일반 배송비도 좀 올리고요. 택배 기사님들 힘냅시다. 야호 0022님, 직업별 소득차가 심한 것, 이것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는 구조를 세금 등의 수단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을 담보로 보다 비싼 것을 권유하는 등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방울님, 국김당은 해체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 총풍, 간첩 조작, 찻대기, 5.18 만행, 국정농단, 헌법농단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할 말이 있는지 한심한 인간들. 빠삐용 11님,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은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류층이라는 표현도 별로입니다. 사람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는 기준에도 동의 못합니다. 역시 불분명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분류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사회 부유층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듯합니다. 아니면 여야,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나름의 권리들이 있으니까 기득권층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정현우님, 앞으로 일본으로 유학 갈 사람은 없을 듯 하네요. 후진국으로 왜 유학을 가요? 푸른 하늘님, 남과 북,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하나됨이 옳다. 네. 빠삐용 111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상류층, 네, 이 표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원래는 정말 그 소득의 분배에 따라서 상류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뭐 인성이 훌륭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인텔리가 아니라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엘리트인 건 아닌 것처럼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조금 낮은 자세로 이런 표현들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와 다른 상류층은 이러이러했어 라거나 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야, 엘리트들이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조금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네, 하하 4112님, 오사춘기님 에피소드는 30년 전 추억에 적게 하는군요. 오사춘기님은 북한에서 보내온 수혜용품을 받았다는데 우리 집은 잠원동 살았는데 터미널이 물에 잠기고 잠원동 배수 펌프장이 물에 잠겨 수도 전기 다 끊어져 며칠 동안 물차가 와서 물 받아 먹고 수혜용품으로 담요 받았어요. 우리 쌍둥이 딸이 90학번인데 유키즈 온 더 블락 왔을 때 잠실 학생체육관에 데려다주고 끝날 때쯤 데리러 갔는데 앞자리에 앉았다가 한 아이가 쓰러지는 무리에 휩쓸리는 바람에 또 한 아이가 겨우 끌어내 끝까지 공연을 봤다는군요. 다음 날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야기도 그 당시 애들 옷 사주러 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번 추석 땐 오사춘기님 덕분에 딸들하고 옛날 이야기하며 즐겼어요. 고마워요. 무도하리님, 김일희 씨 센스 역시 개그맨입니다. 오사춘기 씨도 은근히 웃기고 야수님 웃음소리도, 마차님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어요. 응원합니다. 오사춘기님 이번 에피소드가 딱 제 나이에 있었던 실감나는 얘기네요. 기억력도 좋으시다. 조수연님, 푸나님, 미니누님, 희두 동생, 케미가 잘 맞는 방송 재미있고 정보도 많이 배워갑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새날만 듣습니다. 파이팅요. 최순남님, 좋아요를 새날 들어오자마자 누르세요. 왜냐하면 재밌게 듣다 보면 깜빡하고 못 누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많이 그랬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올라오는 날이면 그 오사춘기님에 대한 네, 이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시다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 때 굉장히 사고가 많았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거의 초유의 사태였던 걸로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뉴스로. 네. 그래 최순남님,
저처럼 정말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트 누르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아요 먼저 누르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연님, 어떤 버스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그 한라인도 듣고 계시는 거죠? 버스 혼자서 듣는 게 아니라 버스에서 들으시는 거겠죠? 승객분들과 함께?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크게 틀어놓지 않으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그리고 다들 요즘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네. 버스에서 새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이번 주의 댓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사회생활 10년차 30대 아줌마입니다. 같이 일하는 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적으로도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업무 문제로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것을 듣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런 상처되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제 행동을 돌아보고 업무적으로 좀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매번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그 친구를 통해 듣다 보니 좀 힘이 듭니다.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름 휴가 간다고 하는데 그때 나한테 일이 로딩 걸리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다른 직원이 얘기한 걸 동기 친구가 듣고 전해줬는데 꼭 그 말 끝에 그 직원이 은근히 싫어한 티 내던데 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야 동기 친구 얘기를 귀담아 듣겠지만 매번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 기운이 빠지고 회사를 관둬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우울하기까지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런 사소한 얘기들까지 전해주는 게 아닌가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인생 선배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그 뭐 지능적 안티라고 하나요? 네.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쨌든 저도 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상사가 됐던 뭐 후배가 됐던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고쳐라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들어야 되고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평이 있는데 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뭐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를 다 듣는 거는 뭐 진짜 TMI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적인 안티 뭐 그렇게까지 문제에 일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 너 되게 좋다고 하더라면 정말 그런 얘기는 뭐 네. 1000번 1000번 들어도 좋은 거지만 사소한 거더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성격도 원만하시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뭐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 같아요, 성품은. 근데 이제 나중에 자꾸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도 남을 통해서 들으면 일단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막상 그 사람을 대하면 예전과 같은 감정이 나오기는 또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인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전해오는 말은 가급적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친구 전하는 친구하고는 좀 거리를 두시던가 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 저는 이것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 맞아요. 거를 전해주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그 외 다른 이야기는 전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건네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옆에 둬야 될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 휴가 간다고 그때 나한테 일 많이
오면 힘들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 말 자체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누군가 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건 감정이 아니라 그냥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걔가 너를 은근히 싫어하는 것 같던데 라는 거는 이 친구가 생각하는 평가잖아요. 자신의 평가를 왜 전달을 해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굳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면 친구로 두지 않는 게 더 낫다.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사적으로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요. 그러면 친하게 지낸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뭐 서로의 뭐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어쩌면 또 이분에 대해서 나름의 조금 뭔가 다른 조금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전해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네. 좀 그 뭐라고 하셨죠? 지능적 안티. 지능적인 안티로서의 어떤 행실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이간질이라고 했죠. 네네,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자꾸 들으면 뭐 이분도 쓰셨지만 기분 빠지고 뭐 우울증 같은 거 생기고 자존감 많이 떨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네. 그래서 뭐 우리 다른 분들도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분하고의 관계, 이 친구하고의 관계는 뭐 끊으시든지 멀리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데 어쨌든 안 좋은 얘기는 안 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뭐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뭔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죠. 네네. 문제가 자꾸 되는 거면. 근데 그걸 뒷담화식으로 하거나 그걸 전달하는 사람과는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최근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 말고 네 인생을 보라고. 그러면서 네 인생을 살아라고. 자꾸 왜 너는 이러이러해 너는 이러이러해 하면서 네 인생을 보지 않고 나를 자꾸 보냐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나만 보면서 사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멋있다. 네. 멋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왠지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많이 교육을 받아와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은 조금 들었어요. 이렇게 다 끊고 나면 그러면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건강한 정말 훌륭한 좋은 이런 인간관계는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나 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좀 그럴 필요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끼리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아니 그 말 자체가 저는 그쵸. 어떤 일말의 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거는 친구일까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잘못하면 윤석열이처럼 됩니다. 전에 안 그랬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마을 공동체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이미 이 시대는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데 그런 관계에서 그런 정서를 기대하고 서로 바라고 이렇기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은 특히나 이런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때문에 만나는 거지 어떤 친교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홀로 함께 그러니까 나는 나 그리고 일단 너는 너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네, 부담이 없고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기대하고
과도하게 맞습니다. 의지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서운한 것도 생기고 이렇게 뒷말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계를 좀 지혜롭게 해야 될, 좀 실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보고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또 그런 어떤 의식이 예,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줄 때도 아 내가 줬으니까 다음에 저 사람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면 결국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거는 조금 아니겠죠. 네. 근데 명숙님은 항상 이제 오실 때 저희 먹을 간식거리 같은 걸 항상 준비해 네. 오시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는- 해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아닙니다. 간식을 사오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때로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저는 그냥 네. 그거지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반응을 안 보여서 명수님 이제 그런 기대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안 좋은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네. 네, 끊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네요. 네. 네, 이번 주 124회 한라인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